많은 사람들이 도파민을 쾌락 호르몬, 심지어 뇌를 망가뜨리는 중독 물질로 여기며 디톡스를 외칩니다. 그런데 왜 뇌과학자들은 도파민이 오히려 없으면 뇌가 굳어버린다고 말할까요? 2025년 뇌 영상 연구들이 쏟아내는 데이터는 우리의 상식을 정면으로 뒤집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잠그면 뇌가 회복된다는 믿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도파민의 진짜 역할과 뇌가 성장하는 메커니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파민 디톡스 해봤어? 요즘 이런 말을 심심찮게 듣습니다. 유튜브도 끊고 게임도 끊고 자극적인 것들을 모두 차단하면 뇌가 리셋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걸 실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차단하려는 도파민, 그게 정확히 뭔지 알고 끊는 걸까요? 도파민은 뇌 안에서 만들어지는 신호 물질입니다. 쉽게 말하면 뇌세포들 사이에서 오가는 일종의 메신저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도파민을 쾌락을 만드는 물질로 알고 있습니다. 맛있는 걸 먹거나 좋아하는 사람을 볼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게 도파민 때문이라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라면 과학자들이 도파민을 뇌의 건축가라고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이 오늘 퇴근길에 평소 즐겨가던 카페에 들렀다고 상상해 보세요. 늘 마시던 아메리카노를 주문했고 맛도 예상대로 괜찮았습니다. 기분은 나쁘지 않지만 딱히 특별하지도 않았죠. 뇌는 이 상황을 이렇게 처리합니다. 예상한 대로 됐네. 별일 없음. 도파민 분비는 잔잔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바리스타가 실수로 헤이즐넛 라떼를 줬고 한 모금 마셨더니 생각보다 훨씬 맛있었다고 해봅시다. 그 순간 뇌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예상이 빗나갔는데 좋은 방향으로. 바로 이때 도파민이 확 쏟아집니다. 뇌 과학자들은 이걸 보상 예측 오차, 줄여서 RP라고 부릅니다. 결과가 기대를 뛰어넘는 순간 도파민이 폭발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도파민이 터지는 바로 그 순간 뇌세포들 사이에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두 마을 사이에 갑자기 도로가 놓이는 것처럼요. 도파민은 쾌락을 전달하는 물질이 아니라 뇌에게 이쪽으로 새 길을 깔아라고 명령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현대인들의 뇌는 오히려 점점 굳어가고 있다는 걸까요? 그 실마리는 자극의 양이 아니라 자극의 종류에 있습니다. 하루에 쇼츠나 릴스를 얼마나 보시나요? 아마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를 넘길 겁니다. 엄지손가락 하나로 화면을 올릴 때마다 새로운 영상이 튀어나오고 웃기거나 신기한 장면들이 쉴 새 없이 이어집니다. 분명 자극은 넘쳐나는데 왜 우리 뇌는 성장하기는커녕 오히려 멍해지는 느낌이 드는 걸까요? 2025년에 발표된 뇌 영상 연구가 이 질문에 흥미로운 답을 내놓았습니다. 연구자들은 뇌가 성장하는 정도, 즉 뇌 가소성이 자극의 난이도와 이상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너무 쉬워도 안 되고 너무 어려워도 안 됩니다. 딱 적절하게 어려울 때 뇌가 가장 활발하게 자랍니다. 그래프로 그리면 가운데가 볼록한 산 모양, 역유자 곡선이 됩니다. 쇼츠 영상은 이 곡선에서 어디에 있을까요? 거의 바닥입니다. 노력이 전혀 필요 없고 결과도 뻔하게 예측됩니다. 다음 영상이 뭔지 몰라도 어차피 비슷하게 자극적일 거라는 걸 내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1장에서 얘기한 보상 예측 오차, 즉 예상이 좋은 방향으로 빗나가는 그 순간이 아예 생기질 않습니다. 도파민은 분비되지만 새 길을 만드는 신호가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자극에 불과한 상태가 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그 다음입니다. 뇌는 자꾸 쉬운 자극에 길들여지면 수용체 수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자극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감도를 낮춰버리는 겁니다. 마치 시끄러운 공사장 옆에서 오래 살다 보면 소음에 둔감해지는 것처럼요. 결국 예전엔 즐거웠던 일들이 시시하게 느껴지고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됩니다. 뇌가 굳어가는 메커니즘이 바로 이겁니다. 반대로 너무 극단적인 스트레스도 문제입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외국어 시험을 내일 당장 봐야 한다거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업무가 한꺼번에 쏟아질 때 뇌는 성장하는 대신 그냥 셧다운에 가까운 상태가 됩니다. 지나친 압박은 뇌를 단련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얼어붙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뇌가 가장 잘 자라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약간 힘들지만 해볼 만한 도전, 그 좁은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뇌 안에는 도파민과 함께 또 다른 물질이 쏟아져 나옵니다. 뇌세포를 직접 키우는 단백질, BDNF입니다. BDNF.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브레인 더리브드 뉴로트로픽 팩터.
우리말로는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뇌세포를 살리고 키우는 단백질입니다. 식물로 치면 비료고 건물로 치면 철근입니다. 이게 충분히 나와야 뇌세포들 사이에 새 연결이 생기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실제로 좋아집니다. 그렇다면 BDNF는 언제 가장 많이 나올까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의외라고 느끼는 지점이 등장합니다. 책상 앞에 앉아 열심히 공부할 때가 아닙니다. 바로 몸을 움직일 때입니다. 특히 약간 숨이 차는 정도의 운동을 할 때 뇌의 해마라는 부위에서 BDNF가 콸콸 쏟아집니다.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핵심 기관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장면을 그려볼게요. 당신이 오늘 저녁 동네를 한 바퀴 빠르게 걷는다고 해봅시다. 처음 5분은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분쯤 지나면 숨이 약간 가빠지고 심장이 조금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순간 뇌 안에서는 BDNF 분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운동이 끝난 뒤 한두 시간 동안 뇌는 평소보다 훨씬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는 상태가 됩니다. 학자들은 이 시간을 뇌의 황금학습 창문이라고 부릅니다. 2025년 발표된 연구에서는 신경퇴행성 질환, 즉 치매나 파킨슨병처럼 뇌가 서서히 망가지는 병을 앓는 환자들에게도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BDNF 수치를 높이고 뇌 가소성을 실제로 회복시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미 손상이 시작된 뇌에서도 효과가 있었다는 건 건강한 사람의 뇌에서는 그 효과가 훨씬 강력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조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운동만 할 때보다 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BDNF와 도파민이 함께 터진다는 겁니다. 평소 안 가던 길로 산책을 가거나 새로운 음악을 들으면서 뛰거나 모르는 동네를 걸어 다닐 때처럼요. 몸도 뇌도 동시에 낯선 상황에 놓이는 바로 그 순간 뇌는 가장 빠르게 성장합니다. 결국 뇌를 키우는 열쇠는 책상이 아니라 두 발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리를 일상에서 실제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도파민과 BDNF가 어떻게 뇌를 성장시키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이론은 알겠는데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이 장에서 얘기한 역유자 곡선의 꼭대기, 즉 약간 힘들지만 해볼 만한 도전을 일부러 만드는 겁니다.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똑같은 출근길 대신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걸어본다거나 점심 메뉴를 한 번도 안 먹어본 음식으로 골라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예상이 빗나갔네 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작은 예측 오차들이 쌓이면 뇌는 조금씩 새 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운동과 학습을 붙이는 겁니다. 운동 직후 뇌가 황금학습 창문 상태에 들어간다고 했죠. 이걸 활용하면 됩니다. 20분 정도 빠르게 걷거나 가볍게 뛴 다음 바로 외국어 단어를 외우거나 새로운 개념을 공부해 보세요. 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운동 없이 바로 앉아서 공부할 때보다 훨씬 잘 기억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운동 후 학습 효율이 최대 20%, 즉 100명 중 20명꼴로 눈에 띄게 향상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루틴에 낯섦을 끼워 넣는 겁니다. 매일 똑같은 유튜브 채널, 똑같은 플레이리스트, 똑같은 카페. 편안하게 느껴지지만 뇌 입장에서는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전혀 다른 장르의 책을 펼쳐보거나 한 번도 안 가본 동네를 목적 없이 걸어 다녀 보세요. 뇌는 낯선 환경에서 지도를 새로 그리려고 활성화되고 그 과정에서 BDNF와 도파민이 함께 올라갑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무조건 끄는 게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스마트폰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쇼츠를 수동적으로 흘려보는 것과 모르는 주제를 직접 찾아보며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은 뇌에게 완전히 다른 경험입니다. 전자는 뇌를 굳히고 후자는 뇌를 깨웁니다. 결국 뇌를 깨우는 건 특별한 장비나 비싼 프로그램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익숙한 것들 사이에 작은 낯섦을 끼워 넣는 습관, 그것만으로도 뇌는 충분히 반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뇌를 깨우는 노력을 방해하는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함정입니다. 지금까지 뇌를 깨우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알고는 있는데 왜 나는 매일 저녁 결국 쇼츠를 보고 있을까? 의지가 약한 게 아닙니다. 사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만들어낸 구조의 문제입니다. 스마트폰 앱들은 처음부터 뇌의 도파민 시스템을 겨냥해 설계됩니다. 무한 스크롤, 알림, 좋아요 숫자. 이것들은 우연히 만들어진 기능이 아닙니다.
다음에 뭐가 나올지 모르는 불확실성, 가끔씩 터지는 좋은 콘텐츠. 이 패턴은 1장에서 얘기한 보상 예측 오차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겁니다. 슬롯머신이 사람을 붙잡아두는 원리와 정확히 같습니다. 문제는 이 자극이 너무 쉽고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엄지손가락 하나만 올리면 새 콘텐츠가 튀어나옵니다. 내가 새 길을 만들 틈도 없이 다음 자극이 밀려옵니다. 결국 도파민은 분비되지만 뇌는 성장하지 않는, 겉으로는 자극적이지만 속은 텅 빈 상태가 반복됩니다. 과자를 아무리 먹어도 배가 차지 않는 것처럼요. 여기에 현대인의 일상이 더해집니다. 퇴근하고 나면 이미 지쳐 있습니다. 뇌도 몸도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에서 약간 어려운 도전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가장 에너지가 적게 드는 선택, 즉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드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건 나약함이 아니라 에너지가 고갈된 뇌가 취하는 생존 반응에 가깝습니다. 수면 부족도 이 악순환을 강화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전두엽 기능이 떨어집니다. 전두엽은 충동을 조절하고 장기적인 판단을 내리는 부위입니다. 잠을 못 잔 날일수록 스마트폰을 더 오래 보게 되는 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 기능의 문제입니다. 수면 6시간 이하가 며칠 이어지면 전두엽 활성도는 술에 취한 상태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도파민을 착취하도록 설계된 환경 속에서 지친 몸과 잠 부족한 뇌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의지만으로 이 구조를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함정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환경 자체를 바꿨을까요?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와 제도는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했을까요? 몇몇 나라들이 흥미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인 곳은 북유럽입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학교 교육 과정에 디지털 리터러시를 정식 과목으로 편성했습니다. 단순히 스마트폰을 덜 쓰자는 캠페인이 아닙니다.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내가 왜 이 콘텐츠를 계속 보게 되는지를 아이들 스스로 이해하도록 가르칩니다. 5장에서 얘기한 구조의 함정을 직접 들여다보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핀란드의 경우 이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이 눈에 띄게 낮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과 비교해 볼 만한 구조적 유사성이 있습니다. 한국도 핀란드처럼 교육열이 높고 디지털 인프라가 촘촘하게 깔려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률은 세계 최상위권이고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시간도 OECD 국가 중 상위권입니다. 핀란드가 제도적 해법으로 효과를 봤다면 비슷한 디지털 밀도를 가진 한국에서도 같은 방향의 접근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입시 중심의 교육 구조라는 차이는 있지만 그 안에서도 알고리즘 이해 교육을 끼워 넣을 여지는 충분합니다. 영국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2024년부터 일부 지방정부가 학교 내 스마트폰 전면 금지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처음엔 반발도 있었지만 시행 이후 학생들의 집중력과 수면의 질이 실제로 개선됐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환경 자체를 바꾸면 개인의 의지에 기대지 않아도 된다는 걸 보여준 사례입니다. 프랑스는 한 발 더 나아가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부모 동의 없이는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플랫폼 설계 자체를 규제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기능이 뇌의 도파민 시스템을 착취한다는 뇌과학적 근거를 법적 논리로 활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국가가 나서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문제를 개인의 의지 문제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환경과 구조를 바꾸는 것이 뇌과학적으로도 훨씬 효율적인 접근이라는 걸 제도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실제로 변화의 씨앗은 어디서 싹트고 있을까요? 제도가 바뀌길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변화는 이미 조용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요. 가장 눈에 띄는 흐름은 젊은 세대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가 스스로 디지털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지세대 사이에서 덤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안 되고 앱도 없는 단순한 폴더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전화와 문자만 되는 폰을 일부러 선택하는 20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5장에서 얘기한 구조의 함정을 스스로 인식하고 탈출하려는 움직임입니다. 비슷한 흐름이 기업 문화에서도 보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일부 테크 기업들이 회의 시간에 스마트폰을 아예 바구니에 넣어두는 문화를 도입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회의 집중도와 아이디어 품질이 눈에 띄게 올라갔다는 내부 보고가 나왔습니다.
도구를 없애니 뇌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작은 실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학교들은 수업 시작 전 10분간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도입했습니다. 3장에서 얘기한 황금 학습 창문을 수업에 직접 끌어들인 겁니다. 결과는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집중력이 낮다고 평가받던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뇌과학 이론이 교실 안에서 실제로 작동한 사례입니다. 개인 차원의 변화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는 것보다 사용 방식을 바꾸는 접근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간을 줄이고 댓글을 달거나 직접 뭔가를 만들거나 모르는 것을 찾아보는 능동적 사용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같은 스마트폰이지만 뇌에게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됩니다. 기술 기업들 안에서도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부 개발자들이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기능의 윤리적 문제를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용자의 도파민 시스템을 착취하는 설계가 장기적으로 플랫폼 자체에도 독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변화는 아직 느리지만 방향은 분명히 바뀌고 있습니다. 결국 뇌를 둘러싼 환경은 고정된 게 아닙니다. 개인의 선택이 모이고 제도가 뒷받침되고 기술 설계가 조금씩 달라지면 구조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출발점은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정확히 아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달려왔습니다. 도파민의 오해에서 시작해 뇌가 굳어가는 메커니즘, BDNF의 역할, 일상 속 실천법, 구조의 함정,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시작된 변화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핵심 교훈은 하나입니다. 뇌는 자극의 양이 아니라 자극의 질에 반응합니다. 쉽고 빠른 자극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반면 약간 힘들고 낯설지만 해볼 만한 도전 앞에서 뇌는 즉각 깨어납니다. 도파민과 BDNF가 함께 터지고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지고 뇌는 실제로 달라집니다. 한국 사회에 대입해보면 이 교훈은 꽤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와 스마트폰 보급률을 자랑하지만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율도 함께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기술은 앞서 있는데 그 기술을 다루는 뇌 교육은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자극에 길들여진 뇌가 늘어날수록 사회 전체의 집중력과 창의성이 함께 얇아질 수 있다는 경고를 흘려듣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희망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변합니다. 20대든 50대든 70대든 적절한 도전과 신체 활동이 주어지면 뇌는 새 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거창한 것을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저녁 평소와 다른 길로 20분만 걸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뇌는 이미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뇌의 가소성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뇌는 계속 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변화의 방향을 쉬운 자극 쪽으로 둘지, 의미 있는 도전 쪽으로 둘지는 결국 우리 각자의 선택입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